기독교도 세우고, 근데 미국 선교사들에 비해서 이 캐나다 선교사가 잘 안 알려져 있는, 주로 북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게일 선교사, 이분은 이제 문학자죠. 제 훈민정음의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린 분이고, 데닉 선교사라는 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친매교를 처음 들여온 사람이고, 하디 선교, 이 사람도 이제 토론토 대학을 나온, 뭐 게일, 하디, 윌리엄 폴, 다 토론토 대학 나온 사람이고, 이 셔우드 홀,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었죠. 이 홀 선교사는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고 결핵퇴치 운동을 했고요. 에비슨 선교사, 이 사람은 토론토 대학 생리학 교수로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어요. 세브란스는 이제 돈을 낸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미국인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고,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것은 에비슨 선교사. 맥켄지가 누군가 하면,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일본군에게 쫓기던 동학도들이 이 소래교회에 막 피신을 해서 막 뛰쳐 들어옵니다. 그때 이 맥켄지 선교사가 이 동학도들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하고 이 동학도들을 막 섞어버려요. 섞어버리고 막 같이 막 찬송가를 막 부르기 시작해요. 그 바람에 일본군이 왔다가 누가 그 당시 이제 그 선교사들은 자기들하고 동맹관계에 있던 영국이나 뭐 이런 미국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동학도들을 체포 못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전해 듣고 그 당시에 손병희 선생이 꽤 탄식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이 기독교의 교세가 너무 아주 미미할 때인데, 앞으로 이 땅에는 기독도들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다고요. 이제 손병희 선생님. 이제 이 맥켄지의 이제 그걸 보면서, 하여튼 그 당시 그래서 동학도들이 막 이제 혁명을 하면서 항상 이 쪽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뭐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숨겨가지고 다녔던 이유가, 그걸 믿어서가 아니고 붙잡히면 그걸 탁 보여주면서 자기가 기독교라고 이제 해야지 살아남으니까, 동학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이 품에다가 성경을 하나씩 가지고 다녔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동희 선생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을 흔히 항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교과서에 한 두세 줄 나오고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취급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도종황제를 모시던 그런 시위대 대장이었기도 했지만, 강화도의 진위대장 군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강화도에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엄청난 교육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170개의 보창학교를 세웠어요. 안창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학교를 세웠어요. 170개 학교를 세웠는데, 왜 다른 학교들은 남아있는데 이 보창학교만 다 사라졌냐면, 이 이동희 선생은 오전에는 일반 학과를 가르치지만 오후가 되면 늘 총검술,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늘 군대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완전 독립군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170개의 보창학교를 다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남아있지가 않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그리어슨 선교사, 이제 자기 고향을 찾아와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 구례선 선교사와 함께 다니면서 엄청난 봉사가 됐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망명해서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분은 대단한 웅병가고 설교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려면 전국에 한 마을마다 교회 하나 학교 하나 세워져야 된다. 이제 그걸 가지고 1년설 아주 통곡 설교를 했습니다. 1년설 1학교 1통곡 1교회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1년설 1학교, 이분이 한 번 연설하고 지나가면 학교가 하나 세워지고, 통곡 설교를 한 번 하고 나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물론 그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주인공이 손정도 목사, 이분도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되죠. 손정도 목사를 모르면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손정도 목사를 모르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 그 회고록에 보면 이권에 손정도 목사에 대한 한 챕터를 쓰고 있어요. 그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그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 바람에 손정도 목사를 한국에서는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한 3년 전에 KBS에서 2부작 다큐멘터리를 하는 바람에 요즘 조금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손정도 목사의 아들인 장남 손원일 제독은 우리 최초의 해군 제독이 국방부 장관이 그 자유당 시절에,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 아주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뭐 당연히 국립묘지에 묻혀계시죠. 그러나 그의 차남 손원태 박사는 그의 말년에 김일성 주석을 찾아가서 이제 서로 재회를 하고, 원래 어릴 때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북한의 애국 열사님이 묻혀 있는 거예요. 참, 이 손정도 목사는 우리 제일 큰 정동교회 있잖아요. 정동제일교회. 그러니까 손정도 목사를 모른다는 게 우리가 너무나 창피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유관순 열사는 알잖아요. 근데 유관순을 알면서 유관순을 키워낸 그의 스승 손정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교회를 유관순이 다닐 때 그때 담임 목사였고, 수많은 제자들 키워내다가 그 좋은 자리를 뿌리치고 3.1운동을 뒤에서 배후 조직, 기획을 하느라고 평양으로 이제 피신했다가 이제 상해로 건너가서 초대 이제 의정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이죠. 임시정부 국회의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남과 북에서 유일하게 동시에 존경받는 분이라는 거예요. 남과 북에서 유일하게 동시에 존경받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는 이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분이 없었으면 이승만이 절대로 대통령이 못 돼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니라. 한편으로는 또 김일성의 생명의 은인으로 알려져 있는. 자, 또 한 분, 애국열사에 또 묻혀있는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우리 최덕신 선생 잘 아시죠? 최덕신 선생은 우리 화성의숙을 세운 김동호, 독립운동가 김동호의 아들인데, 이분이 사실은 외무부 장관도 하고 서독 대사도 하다가 북한으로 망명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최덕신 천도교의 교령이 되셨죠. 아, 자, 아버지의 최동호. 예. 아버지가 최동호. 화성의숙을 세우신 분. 그 아들이 최덕신. 예, 맞죠? 네, 그분이 이제 북한에 가서 천도교의 교령이 됐. 이분 역시 이제 이제 애국열산에 묻혀 있잖아요. 저 애국열산 여러 번 가봤지만요. 우리 3.1운동 때 보시면 정말 천도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는 건 요즘 생각하면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당시 이 애국의 마음으로 두 종교가 이렇게 힘을 합했다. 근데 그 당시 보면요, 이 33인 중에 뭐 이제 그 첫날 만세를 불렀던 7도시가 있는데 남쪽에는 경성 하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원산, 평양, 남포, 안주, 선창, 노주 이 6개 도시가 전부 다 북한에 있는 도시예요. 놀랍죠. 그만큼 북쪽에서 그러니까 첫날 만세를 불렀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죠. 죽기를 각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에 들불처럼 퍼져나갔는데 이 수업자 수를 좀 비교했습니다. 저는 천도교가 그 당시 교세가 훨씬 더 4배 이상으로 컸는데, 그리고 천도교가 그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획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이 기독교는 어떤 이 7개 도시에 이 7개 도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엄청난 기독교 부흥 도시예요. 북한에서. 누가 앞장섰나 하면 아까 이야기한 청년들하고 YMCA 이런 청년들이 유관순처럼 앞장서서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천도교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학혁명 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가족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 정말. 그래서 처음에 뛰쳐나오는 데는 이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뛰쳐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쫙 퍼졌는데, 그만큼 이제 투옥자 수가 기독교인들이 많았었다는 거. 참 이 33인 중에 참 안타깝게도 정춘수 같은 기독교 목사, 그리고 최린 선생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는 이제 변절을 하게 되죠. 제가 이 노래를 틀어주고 싶은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당시에 소리가 안 나네요. 유관순이 갇혀 있었던 서대문 형무소 이 소리가 안 나서 이거
풀어줄 수가 없네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었던 그 7사람의 여자 이제 여옥사, 예, 그분들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자, 3.1운동에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비폭력 평화 시위였고, 세계 혁명사의 기원이다. 북경대학의 이제 천도시우라는 사람이 이야기했고요. 정말 압제에 대한 저항운동이었고, 참 놀라운 것이 종교연합운동,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가 만나서 힘을 합했다는, 이건 정말 대단한 의의를 갖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 청년운동이었다. 전국에서 청년회와 YMCA가 일어났고, 여성 참여운동, 그러니까 조선조 500년 동안 역사의 밑에 수면에 가려져 있었던 여성들이 수면 위로 들어나기 시작한 계기를, 노동자 농민운동,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장 독립운동으로 발전하게 됐고, 임시정부를 세우는 기폭제가 됐다. 뭐 이런 많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그 당시 얼마나 이렇게, 여기 하란사는 그 당시 이화학당의 선생인데, 그러니까 유관순이 교회에서는 손정도 목사한테 배우고 학교에 가서는 하란사한테 배운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우리가 참 몰랐던 이야기들. 그 당시 캐나다 선교사가 세운 수많은 병원들이 있었는데 이게 3.1운동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 3.1운동을 준비하는 기획 단계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선교사들에게는 일체 비밀로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은 벌써 이제 제국주의 앞잡이로서 뭐 그런 소문이 나 있었고, 미국 선교사들한테 들어가면 미국 선교부에게 들어가고 미국 정부에게 들어가고 또 이게 일본 정부에게 또 들어오니까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못했는데, 캐나다 선교사들한테는 스코필드 박사나 아까 그리어슨 박사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어슨 박사가 세운 이 송진에 있는 제동병원에 그리어슨이 자기 집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교회 주고 만들던 등사기로 이 독립선언서를 3만 장을 이제 인쇄를 해서 그걸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뭐 저기 영정인 재창병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에디슨 선교사가 이제 재중원을 만들었던 제중원, 재창병원, 제동병원, 제자 돌림으로 시작되는 병원들이 다 캐나다 선교사들이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3.1운동으로 인해서 독립훈장을 수여한 선교사 중에 이 미국 선교사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보면 1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지만 캐나다 선교사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리어슨, 마틴, 바커 이런 사람들이 다 독립훈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는 이제 그리어슨 선교사의 막내딸인 성진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토론토의 그 요양원에 늘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 책을 쓰고 나서 이제 그리어슨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분을 매년 뭐 때만 되면 설날에 가서 세례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 손수건을 가져다 드렸더니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고 성진을 가르치고 여선에 자기가 태어났다고. 2019년도에는 이 도리스 할머니 우리 올해가 3.1 만세운동 100주년인 거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더니 누워 계시면서 만세 우리말로 만세 삼창을 막 만세. 너무 감동이 됐고, 자기는 누워서 평생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보니 그 말씀 드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는 우리도 기도를 안 하는데 이 캐나다 이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올해 초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자기 아버지가 받은 이 독립훈장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한테 주셨어요. 나 이제 곧 천국 가니까 이거 못 가지고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가 그 독립훈장을 이제 박물관에다 이제 갖다 드렸죠. 3.1운동 직후에 이제 3대 정부가 세워졌잖아요. 제일 먼저 세워진 게 이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정통성. 그러니까 망명 백성이 이 연해주 북간도에는 한 20만 명이 살고 있었고, 상해에는 그 당시에 몇백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해주 대한국민의회에서는 아니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다가 정부를 세워야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은 곧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니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외교의 중심지 상해에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3의 정부, 한성정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최초의 정당을 만든 두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리동이, 형제 리동이하고 목량 여운형 선생이 이제 신한청년단과 한인사회당이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게 북쪽, 서북인들과 이제 기호파 이 사회에 딱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평안도 사람들이었던 안창호, 원래 안창호와 리동이는 호영호제하고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안창호가 상해에 들어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헌순 목사를 특사로 보내요. 연해주의 특사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외교가 중요하니 당신들이 양보하고 상해로 내려오시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외교를 통해서 한번 독립을 이루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동이는 안창호, 도산 안창호를 워낙 잘 믿었었거든요. 믿었기 때문에 이동이가 또 일정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도 부족할 때인데 우리가 이렇게 동포들끼리 나뉘어서 싸워서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도산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은 외교가 더 중요하다 하니 우리가 대한국민의회를 해산하고 상해에 내려갑시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의회를 해산하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안창호의 그 제안이 뭐였냐면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 둘 다 해산합시다. 해산하고 한성 임시정부로 합칩시다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내려가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 있었던 리승만 박사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도산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원래는 처음에 상해 임시정부는 의원 내각제였거든요.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는 대사할 생각도 안 하고 당신들이 우리 밑으로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발칵 뒤집힌 거죠. 아니 약속을 지켜라. 약속. 서로 해산하고 한성의 민족으로 우리가 해청을 하기로 해놓고서 왜 약속 안 지키냐 막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문창범 이런 사람들 절반은 이제 연해주로 되돌아가 버리고 이동희는 이제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어떻게든 통합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숙이고 이 이승만 대통령 밑으로 국무총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희가 자기를 이제 낮추고 숙였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 임시정부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승만 젊었을 때인데 이게 삼부 요인처럼 제일 가운데 이승만 박사 취임식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형제 이동희 장군이고 오른쪽이 도산 안창호인 거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손정도 목사, 의정원 원장. 이런 그 당시 구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독립운동가 그들이 원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 과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는 금방 알 수 있다고. 민주적인 나라, 평등의 나라, 자유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된 나라. 이것을 원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이 만든 10대 헌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처음 등장하죠. 민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민주공화제.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도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기초가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다 썼잖아요. 좌우할 것을 다 썼어 그 당시에. 대방 이후에 바뀐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초했던 유진호 박사가 처음 헌법을 기초할 때 다 인민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독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초대 재헌국회가 된 이후에 친일파죠. 친일파. 윤치영이라는 분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국회에서. 이 빨갱이들이 쓰는 인민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느냐. 국민으로 바꿔라. 그래서 졸지에 우리가 그 당시 빨갱이로 찍히면 완전히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졸지에 우리가 그때 한국 시민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근데 참 웃기는 게 인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people이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그러니까 링컨이 이야기했던 인민이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훨씬 더 가까운 단어고요. 고맙습니다. 국민이 국가주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네이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남북을 비교해보면 북한이 국민을 쓰는 게 맞고 자유주의 국가인 우리가 인민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
이것도 나중에 다 바꿔야 할 그런, 자, 3조에서 평등이 먼저 나옵니다. 평등. 모든 남녀 비천 빈부의 계급이요. 4조에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평등과 자유가 함께 있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 자유만 있는 나라, 평등만 있는 나라를 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분단이 되는 바람에 북쪽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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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은 자유, 자유, 자유. 이게 균형이 깨진 거예요. 평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그들이 원했던. 이 10조만 우리가 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과학에서는 저는 이제 역사 화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건전한 사회주의, 건전한 자본주의는 만날 수가 있거든요. 평등과 자유. 뭐, 동학대 인내천 사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류의 보편 가치가 평등과 자유인데, 성경도 평등과 자유를 거의 동시에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한 극단으로 나가면, 막시즘은 뭐야? 평등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제 폭력적 공산주의가 되는 거 우리가 그건 받아들일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진화론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 신자유주의로 나가서 끝없이 양극화되어지는, 이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건전한 사회주의와 건전한 자본주의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통일된 나라밖에는 우리가 대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바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바다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태리가 조그만 반도 국가인데 우리처럼 지중해 연안에 이제 바다를 장악하면서 이제 패권 국가가 그 당시 됐잖아요. 헬라어의 폰토스가 이게 바다인데, 라틴어가 된 폰토스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브릿지. 그러니까 바다는 건너갈 수 없는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원래 우리나라는 바다를 중시하던 해상국가였습니다. 발해와 통일신라에 보면 이 신라방이 있었고, 장보고의 그런 청해진이 있었고, 엄청난 주변 국가와 교역을 하던 바다를 중시하던 나라였어요. 고려 시대에 왔어도 경남도 개성상인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 사우디, 저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대상 교육을 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조선에 들어와서 바다를 버리게 됩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이제 약도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첫 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버리는 대금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살고 있는, 울릉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을 강제로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덤을 텅텅 비게 만들어요. 공도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대마도 다 텅텅 빈 섬이 되니까 외국들이 들어와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선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선조인데, 정말 선조 같은, 정말 조선시대 때 가장 우리나라의 정말 어리석은 인물이죠. 근데 그 시절에 이순신 같은 명장이 나타나서 이 바다를 지킨 거죠. 바다를 지켰는데,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조선이 무조건 명나라를 4대하면 4대. 그러니까 명나라가 그 당시에 원래는 정화라는 환관이 남의 원정을 하면서 엄청난 이 상단을 만들고 이제 그 대상 국가였는데, 16세기에 갑자기 대금 정책을 확 돌변하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던 상인들 상단을 다 불태우고 바다를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그 정책을 하니까 우리가 없어 조선이 우리 형님 국가가 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다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시절에 그렇게 된 이유가 성리학적 지배구조가 조선을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업공상에서 양반 상인들하고 이기이원론으로 이태계와 이율곡 그렇게 사상 논쟁을 하지만 다 이것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왕양명에 이제 양명학이 들어오잖아요. 양명학은 일원론이거든요. 지행합의를 강조하고 신진리를 만민평등,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실학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정제두, 정약용, 정약전, 허균, 박지원, 박재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명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귀양 가서 자산오보라, 지금으로 보면 해양수산물을 옛날 양반이 이런 해양수산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실학사상과 양명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양명학의
주요 가르침이 지행합일이고 심증리 이론론이고 만민평등.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어왔던 기독교 사상하고 일치했고 어쩌면 뭐 우리 동학 사상하고 다 일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양명학을 한다는 그 당시 성리학적인 조선시대 때 완전히 사문낭적으로 몰려가지고 전부 다 비양가고 붙들려갔는데 주로 양명학자들이 비양갔던 곳이 강화도였어요. 그래서 이 강화학파라고 불렸는데 이 강화학파에 이제 정제도, 이광명, 이건창, 유명한 암행어사죠. 그 제자들이 누군가는 이상설, 이회영, 신채호, 박은식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양명학의 계보를 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서세도 동점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동양삼국이 이제 서양의 문물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대포를 싣고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 같은 상황 속에서 청나라는 중체 서용을 강조했고, 일본은 화혼양제, 우리나라는 동도서기를 주장했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왜 결과는 달라졌을까?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에 신해혁명을 우리는 제너럴 쇼문어를 막 이렇게 촉하하다가 결국 나중에 을사늑약으로 이제 무너지는데 매튜 페리오의 그런 침략을 받았던 일본은 거꾸로 양명학을 받아들이고 메이주의신을 일으키면서 이제 바다로 진출하거든요.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의 대동아 공명은 알지만 그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스승인 타쿠마 쇼잔의 해방론. 해방론이 딴 게 아니라 바다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바다. 이들이 일본이 근대사에서 더 빠르게 이제 개화하고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의 중요성을 더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본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죠. 근데 그 당시에 참 안타까웠던 것이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변을 타고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평안감사가 박규수였어요. 박규수는 누군가 하면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고 개화파였거든요. 박규수의 제자가 서재필, 김옥균, 박영유 같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박규수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박규수는 개화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원군의 이 척화 사상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실 이때 우리가 아직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빨리 이것을 받아들이고 했으면 우리가 이제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게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 가보면 아직도 북한 사람들은 북한 지금도 척화 대원군의 척화처럼 그걸 이제 척화비 세우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야.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서 이제 그 박규수가 이 강화도 조약을 이끌죠. 결국. 그 당시 참 안타까운 것이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만 해도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동학혁명 때만 정신을 차렸어도 우리가 나라를 잃지 않았을 텐데 또 그 10년을 또 잃어버리면서 구제호 시험 전범준 선생의 그 뜻을 우리가 정말 그 당시에 이 위정자들이 정말 그걸 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것. 자, 바다의 중요성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미국이 이제 승전을 확신한 상태에서 미국 북부의 브레튼 우즈라는 조그만 도시에 수많은 재무상, 외무상 이런 불러들여가지고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만들죠. 아시죠? 이게 뭔가 하면 앞으로 이제 전후 세계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거예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금 1온스를 35달러로 이제 딱 만들어서 이걸 고정 환율이라고 그러죠. 근본의 제도로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IMF, IBI, 월드뱅크를 창설해가지고 우리가 너희들 돈도 이제 지원해주고 다 폐허가 됐잖아요. 전쟁으로 유럽이 다 폐허가 됐는데 그것을 다 건설해주고 너희들이 공장 세워서 제품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아라. 그럼 우리가 그거 다 사주고 너희들이 빨리 다시 복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단한 제안이죠. 근데 딱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근본이 제도. 달러가 모든 것을 기축통화가 된다. 두 번째가 뭔가는 바다, 대산 운송은 우리가 장악한다면 US 네이비가 바다를 장악을 해요. 이게 뭔가 하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스페인이 그 무적 함대를 바다를 장악한 곳, 네덜란드, 파란, 영국, 전부 다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튼 우즈의 수혜를 입어서 우리가 EU나 중동 산유국, 동북아 한중일 다 우리가 산업화돼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게 1970년대 이제 미국이 달러를 남발하고 과소비를 하다 보니 또 우주 개발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썼죠. 베트남 전쟁에서 비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금을 가져와도 달러로 이거 바꿔줄 수 없는, 달러를 가져와도 금을 바꿔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닉슨이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이제 변동하는 게 이제 근본이 끝! 그 이제 딱 이걸 선언하니까 이제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정말 꾀를 내서 그 대신 모든 달러는, 모든 석유를 살 때는 달러로만 사야 된다. 이 이게 페트로 달러 시스템. 이 원칙을 다시 강요하면서 이 금덩이 제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쭉 흘러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미 해군력이 그것을 이제 유지하고 있었고, 이 가다피나 사담 후세인이나 이 근본이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에 대항하려다가 다 제거가 된 거거든요.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근데 거기에 이제 또다시 도전하는 나라가 등장한 게 이제 중국인 거예요, 중국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에 하면서 위안화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또 이번 러시아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이 사우디와 이란을 중재하고 막 그러면서 이 그러니까 미국 달러 중심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중국의 칩 시스템으로 이제 도전하고 있어요. 도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됐고, 중국은 벌써 누구죠? 키신저가 찾아와서 미중 수교 협상을 할 때부터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키신저와 등소평이 이제 주을래야 이제 막 회담을 하는데, 키신저가 우리 미국은 서두를 거 없다. 아주 회담을 아주 질질 끌지 않으면서 우리는 10년 앞을 내다본다. 등소평이 조용히 우리 중국인들은 100년 앞을 내다봅니다. 그 한마디. 사실은 이제 그 100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1949년도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제 설립한 이후에 2049년 100년 동안 이들이 다시 올라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중국몽이라고 하는 중국몽.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신민국 국가안전법을 발효해가지고 뭐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이제 시스템을 갖춘 거죠. 그래서 중국판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바로 뭔가 하면 AIIB, 아시아투자개발은행, 브릭스, SCO,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걸 만들어서 옛날에 미국이 하던 IMF 월드뱅크 이런 거 만들어서 브레튼 우즈 시스템 가지고 했던 거를 이 1대1로를 통해서 똑같이 이제 이걸 본따서 하는 거예요. 중국판 브레튼 우즈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몽을 통해서 이제 막 하는 것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사실은 2015년도 이제 신국가 안전법을 발의한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이후에 9월 3일 승전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시진핑 바로 옆에 서고 푸틴하고 이렇게 섰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군사 퍼레이드라는데 이 탱크들을 사열을 하는데 자율주행을 해요. 자율주행. 그런데 그 정밀도가 미국의 GPS를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주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면서 이 퉁텀 시스템 그걸 보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반격. 이게 뭔가 이게 그렇게 시진핑하고 박근혜가 가까운 것 같았는데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사드 배치를 합니다. 사드 배치 전에 있었던 게 뭔가는 한일 위안부 협정이에요. 전격적으로 한일 위안부 협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평양에 있다가 돌아와서 12월 27일인가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막 지나고 TV를 보고 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한일 위안부 협정 타결 이게 딱 자막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설거지하고 있던 제 아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큰일 났어. 또 신냉전이야. 신냉전이야. 다시 냉전이야. 왜냐하면 미국은요 어떤 자기들이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기 때마다 이 한미 삼각 동맹을 늘 구축을 해왔거든요.
근데 또다시 북중러를 대항해서 한미 삼각동맹을 하려고 하니 보니까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위안부 문제예요. 이걸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걸 타결시켜버린 거예요. 밀실회담. 15분 늦게 시작해서 한 45분에 마무리할게요. 45분. 네, 네. 원래 90분 약속하는 거, 이게,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갑자기 그때부터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이게 한 2달 사이에 다 일어나거든요. 이게 미국에 이제, 그러니까 뭐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이걸 단독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근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몽의 중심에 우주불기가 있고요. 결국 이제 해상 물류 패권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만 해협이 폐쇄가 될 경우 우리나라가 받게 될 엄청난 그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앞으로 첨예한 그런 문제가 제7광구 이게 지금 우리가 2년 후년은 이제 제7광구의 그런 권리를 다 잃어버리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윤 대통령이 간다고 해서 제 속으로 다른 거 다 내줘도 좋으니까 제발 한미일 이렇게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에 미국 바이든에게 어떻게 잘 설득해서 제7광구만 우리가 가져와서 그러니까 제7광구를 한미일이 같이 개발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한 개만 가져와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 가져와요. 다 내주기만 해요. 그래서 미중 패권전쟁 바다에서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고요. 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사실은. 이 그림도 너무 중요한 그림인데, 근데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복지와 건강 통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과 굶주림이 없고 질병과 고통이 없어야 되고 분열과 죽음이 없는 상태. 이게 전체가 히브리 말로는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에 안녕이라는 거예요. 안녕. 굿모닝, 뭐 조샹하오, 봉주로 이것은 좋은 아침 이런 얄팍한 인사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쓰는 안녕하세요. 이 말은 너 어젯밤 너를 위협했던 뭐 폭력이 없었느냐? 너 밥은 먹고 다니니? 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너 누구랑 싸워서 갈라지진 않았니? 이 모든 걸 다 포괄한 인사말이 안녕하세요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민족이 전혀 안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제국의 법칙은 분할 통치거든요. 옛날에 언제부터 베트남,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우크라이나도 이제 보나마나 우리처럼 이제 분단이 될 겁니다. 분단이 될 텐데 끝없이 남과 북을 분단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정말 유엔 안전 웃기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스탈린이 소련제 탱크를 다 지원해가지고 정말 젊은 어린 그 김일성을 통해서 남침을 하게 해놓고선 그러면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나 중국이 그 거부권 행사하면 유엔문 파견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련은 살짝 빠져버려요. 살짝 빠져서 유엔군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전쟁이 3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속에서 소련은 소련대로 모든 나라가 뭐 이제 다 자기 이득을 보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마치 옛날 장터에서 두 마리 닭싸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 닭은 피 터지게 싸우면서 한 마리 죽을 때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는데 위에서 투정꾼들이 다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랬고 우리가 그 역사의 희생양이 없고 그 당시에 그 참혹한 전쟁 우리 소련의 핵 개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장국전쟁을 일으키는데 49년대 소련 이 원폭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안 맞은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 반드시 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핵이라는 것은 핵 억지력을 갖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이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메카시 광풍이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원산폭격 군대 가신 분 아시잖아요. 원산폭격이 뭐예요? 그 당시에 1952년도 6월달에는 원산이 그냥 발표면처럼 변하는데 휴전협정 사인하기 30분 전까지 계속 폭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군산복 합체 이 무기들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세계 경제를 돌리는 윤활유가 된 거죠. 휴전협상 했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휴전 협상할 때 미국에 유학 가 있던 MIT가 칼텍 교수였고 미사일 개발하던 이 첸셰션이라는 천재를 미군포로 내주는 대신에 교환으로 중국이 달라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 첸셰션이 들어가서 64년도에 원폭, 67년도에 수폭, 그다음에 70년도에 인공위성을 성공을 하는 것이에요. 이 양탄이 수법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요거 되기 전까지는요. 중국을 나라 취급, 지금 아베 이야기를 나라 취급도 안 했고 유엔에 가입도 안 시켰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있었고 지금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 대학생 운동할 때 2,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러던 유엔이, 그러던 그 당시 미국, 소련, 영국이 왜 갑자기 닉슨이 핑퐁 외교를 하면서 중국하고 대화를 시작하나 보세요. 남탄일성에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핵무력 완성 선언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하고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핵이 없었다면 만나주겠어요? 절대로 안 만나줘요. 앞으로도 북한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이 핵이라는 것이에요. 평화. 우리가 정말 송준세라는 책 읽어보셨겠지만 국방안보, 백신안보, 경제안보가 없이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주 평화를 얻을 수 없는데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가 참 이게 참 가슴 아프네. 우리가 분단이 됐기 때문에 K 방산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분단의 그런 그 틈새에서.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번에 폴란드에 엄청난 무기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뭐 K2, K9, FA50 이런 것들을 이걸 뭐 그런 가운데 지금 K 방산이 뛰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엄청난 그 미국 무기 수입 계약을 또 하고 있고 미중 패권 전쟁. 자, 선생님 이야기 마무리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유엔의 SDG 프로그램 2030 아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북한이 이 생태 환경 문제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조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이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창문인데, 뭐 BTS가 그 SDG 세션에서 막 노래 부르던 거, 그 감동적인 장면 기억나시죠? 우리가 통일 코리아를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찬데, 그것은 우리가 영국 같은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어마어마한 대국이 되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붙여 있고, 노동력과 기술력이 결합. 그러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의 그 일자리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산업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늘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던진 미끼, 그 통일 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어린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켜서 그걸 통일이 되면 자기들이 돈을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에게 통일이야말로 너희들이 앞길에 갈 길이라는 걸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기성세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금수강산, 북한은요, 제가 북한의 이 10대 관광지를 다 봐봤는데요. 북한은 관광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관광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정말 그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들이 함흥에 가면 뭐 이성계 별장 있고 마전해수욕장, 단천, 김책, 청주 여기 이 항구마다 뭐 기가 막힌 절경들이 있는데 이걸 크루즈를 타고 가고 저는 이제 북한 청년들을 울릉도 독도에 꼭 데리고 올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라시아 원이스트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태리처럼 이 동해를 21세기 지중해로 만들자. 그래서 대양세력과 대륙세력을 묶어서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지금 제가 포항 공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 남북한 철강 공동체를 만든 철강 에너지 자원 공동체. 이게 뭔가면 유럽이 독일, 프랑스, 영국이 다 적대 국가였는데 그때 이 철강 석탄 공동체 만들어서 EU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철강 공동체 지금 북쪽의 무산에 아시아 최대 13억 톤이 매장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철강석 그게 있는데 우리 포항제철이 정말 청진에 가서 공장을 세우고 새로운 왜 그렇게 중요한가면 지금 이제 CO2 배출이 안 되는 새로운 친환경 제철법 그걸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공하려면
북한에 있는 그 자철봉을 써야 돼요. 그것이 딱 맞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것이 평강공동체 하나만 만들어도 그것이 우리가 평화적으로 가는 길, 그 남북한이 그 시너지 효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용광로 시대는 점점 이제 이 용광로가 이제 공룡이 멸종될 시기에 와 있고 그래서 우리 두만강 조약 만들고 그래서 저희 포럼입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웰컴. 저희 로고가 뭔가는 시베리아 절대 육상 실크로드, 대상 실크로드를 타고 남북 결맥과 평화 경제를 통해서 물분품이 이루자. 이게 저희 포럼의 그런 이제 모토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통제된다는 것은 물류